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ombudsman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북한의 GP 복원 관련 뉴스와 함께 2030 세계 박람회 관련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부산을 주고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반발하여 사실상 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요. 이후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 복원에 나서는 등 군사 분계선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1km 내에 있는 감시초소 GP의 시설물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감시소 등 GP 시설물을 목재로 임시 복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9.19 군사합의로 인해 철수한 무반동 총이나 고사총 등의 중화기도 다시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평소 한두 건에서 최근에는 10건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석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11월 29일 뉴스 포커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스 포커스에서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사태를 다각도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교수는 9.19 군사합의에서 가장 상징성을 갖는 것이 GP와 JSA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군과 북한의 GP 복원이 군사합의를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정찰 위성에 만리경 1호라고 이름 붙인 것은 앞으로 유사한 위성을 계속 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우려하면서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국들과 힘을 합쳐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동시에 제재를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5년 만에 완전히 파기되면서 북한이 군사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선 보도에서 살펴보았듯 도발은 북한이 독재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대담을 통해 북한의 내부 분위기와 앞으로의 행보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까지 다룬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보도에서 GP 복원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그래픽으로 간략하게 설명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대개 보도에서 그래픽을 활용하는 경우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인데요. 많은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게 표현하다 보니 오히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한 외신 보도도 함께 짚어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신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등을 함께 전했다면 시청자들도
보다 폭넓게 사안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8일 저녁부터 29일 새벽 결과 발표식까지 생중계를 통해 개최 후보지 부산 현지의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4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유치 응원전 열기를 전하면서 이번 행사에 1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14년 부산시가 최초로 엑스포 유치 의사를 밝힌 이후 5달 만에 139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엑스포 유치는 부산 시민의 9년간의 노력이 담긴 염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였던 500여 일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유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어 정부와 재계가 막판 역전극을 노리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유치전을 위해 누린 거리가 지구 495바퀴에 해당하고 만난 인사수가 수천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정부와 재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139만 명이 서명에 동참할 만큼 시민들의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연합뉴스TV는 부산의 유치 응원전 현장 분위기와 함께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간절함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인 기관이나 참여 인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한 점은 시청자들이 유치 노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발표까지 500여 일에 걸친 정부와 재계의 노력을 하나의 기사로 정리한 것에 비해 9년 동안 엑스포를 기다리고 준비해온 부산시와 시민들의 노고에 대한 부분이 작게 다루어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엑스포 유치전을 돌아보고 평가해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엑스포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또 큰 이벤트에 가려져 후순위로 밀려난 주요 과제들은 없는지 등 국제적인 행사의 밝은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여러 각도에서 이슈를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달 초 경찰청이 추가 근무 자제령을 내린 데 대해 최근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연합뉴스TV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소개하며 초과 근무 자제령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초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으로 인건비 총액의 약 88%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집회 및 시위가 늘고 잼버리와 같은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경찰 인력 동원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말연시에 방범활동 증가와 연가자 발생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기는데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치안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일시적 자제 요청이라며 연말 치안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산 부족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초과 근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방범활동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연말 모임과 행사로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의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잼버리 같은 대형 이벤트 등 예년과 달리 새로이 발생한 이슈로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치안 공백의 우려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함께 전해 균형 있게 전달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덧붙여 올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나온 보도인 만큼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넘어 예산안으로 주제를 확장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후속 보도를 통해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민 치안에 구멍이 생기진 않았는지 감시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소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지난달 27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코로나19 이후 K 관광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옥마을의 전통과 현대의 공존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선다고 합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광고나 드라마에 자주 소개되면서 관광지로 입소문을 타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관광객 제크 씨는 K-팝 문화가 아주 좋고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블랙핑크 로제와 뉴진스라고 말하며 수줍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진 씨는 TV를 통해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보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 한국에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들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은 올해 9월 기준 7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 대만, 베트남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이훈 교수는 한국은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매력도가 더 증가한 국가라고 전했는데요.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전 세계 가수 중 1위인 블랙핑크 등 K-팝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K-팝 중심으로 열풍을 일으킨 한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그 영역이 K-무비, K-드라마, K-푸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식도락 관광, 쇼핑, 자연경관 감상 등을 관광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관광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훈 교수는 최근 신순례자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K-팝 스타나 문화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주문진 평범한 방파제에 사람들이 줄을 선 이유는 바로 TV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도깨비는 최고 시청률 20.5%를 기록하며 국내에서 인기리에 종영된 이후 해외에서 역주행하며 도깨비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필수 여행 코스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곳 주문진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관광 명소가 된 이유는 BTS의 앨범 재킷 촬영지로 유명한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촬영 당시 임시로 만들었다가 철거된 것을 지자체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포토존으로 재현해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예술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국제대학교. 이곳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국내외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6만 명이었던 유학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6만 명을 회복하고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 유학생 수를 보면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일본 등 아시아권 학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청년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스페인에서 온 유학생 알렉사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친구들에게 다양한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데요. 알렉사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온 계기는 바로 가수 이명웅 씨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명웅 씨의 콘서트에도 다녀왔다고 하네요. 또 한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만나봤는데요.
북유럽 국가 중 한 곳인 에스토니아에서 온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댄서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엘리사는 매일 연습실에서 춤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엘리사의 친구 마리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K-팝에 대한 사랑은 엘리사와 마리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합니다. 타국 생활이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며 힘을 북돋아준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여건을 딛고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중구청은 명동특구협의회와 명동상인회와 함께 명동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가격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일이 가게를 방문하면서 가격 표시 여부를 단속하는데요. 가격 표시제의 장점은 손님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가지 요금이 사라지고 외국인들에게 좋은 추억만 안겨주는 명동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또한 무자격 가이드를 퇴출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는데요. 관광 안내사는 통역 관련 자격증 가운데 유일한 국가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13개국 언어별 관광 통역 안내사를 1차 필기와 2차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명균 안내사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회사나 안내사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법 숙박업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늘고 있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기정 수사관은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신고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다며 그래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기정 수사관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도어락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밀번호가 앞손님과 뒷손님이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택시의 바가지 요금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택시 요금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노성호 주무관은 우리가 외국인 담당팀인데 외국인이 말이 잘 안 통하다 보니 기사님들이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의 마지막 친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노성호 주무관은 한국에 찾아오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가셔서 꼭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사랑받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만을 갖고 또 찾고 싶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외국인들을 위한 택시 바가지 요금 단속반이 있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한국에 찾아오신 외국인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친절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네요. 자, 그럼 끝으로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소연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K 관광대국 Let's Go입니다. 네, 렛츠고. 예. 공감되는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이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후에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두고 보수와 진보 언론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 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올해 5월이랑 8월 두 차례 실패 이후에 네. 세 번째 시도 만에 성공을 했다고 본인들이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소식에 대해서 언론에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북한이 정말 기습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면서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고요. 또 미국 본토의 핵심 안보 시설인 또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또 곧이어서 군사 분계선 인근에 무인 정찰기를 투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만리경 1호가 첫 정찰 위성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군사 정찰 위성은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발사가 군사 공격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높일 눈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주에서 이제 한반도 주변의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 정찰 활동에 첫 발을 뗐다는 것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북한이 한국의 동향을 원격 감시할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찰 위성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이제 기술적 문제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한국의 안보 부담은 커지게 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북한이 올해 두 차례 실패 후에 이제 짧은 준비를 거쳐서 정찰 위성 재발사에 나선 만큼 기술적 해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주 정찰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우리 당국의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북한의 이런 위성 발사 시도가 1998년 이후에 8번째였고요. 네. 이 중 북한이 이제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 자, 그동안에 북한이 어떤 위성을 발사했는지 정리해본 보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관련 내용 정리해 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의 첫 인공위성 발사 시도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쏘아올린 광명성 1호입니다. 그로부터 11년 뒤인 2009년 광명성 2호가 발사됐지만 실패했고 이후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광명성 3호와 4호를 각각 쏘아올려 이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예. 하지만 모두 이제 지구로 낙하해 소멸했고 최근 남북 관계가 이제 긴장 국면에 접어든 올해 5월과 8월 북한이 쏜 만리경 1호가 연달아 이제 엔진 오작동으로 서해에 추락해 실패하게 되죠. 그렇죠. 당시 서해상에 떨어진 정찰 위성 천리마 1형은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으로는 이제 7번째가 됩니다. 언론에서는 핵 개발을 비롯해 군사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연달아 쏘아 올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5대 국방 과업의 하나로 군사 정찰 위성 개발을 공언했지만 그동안 이제 핵심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번번이 실패했는데 지난 9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일부 기술적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앞서 이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신속하게 비판 성명을 내놨고 또 도움을 준 게 아닌가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술 지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주요국들의 반응 또 평가에 대한 언론 보도 정리해 보죠. 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또 프랑스, 일본 등 7개의 나라는 북한의 이번 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찰 위성용이라고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일본의 반응이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북한이 위성을 통해서 미군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내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서 위성을 보유하면 미사일 공격 목표도 파악하기 쉬워져서 주변국의 위험도 증가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또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사전에 예고된 것이고 또 북한의 기술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국의 군사 합의 효력 정지는 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맞서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네. 그렇게 하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예 합의 파기하겠다 공식화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의 대응이 좀 달랐는데요.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해 보시죠. 네, 우리 정부의 이제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응해서 이제 북한은 9.19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네. 또 뒤이어서 비무장지대 내에 GP 11곳을 복구하는 한편 공동경비구역 JSA의 무장을 재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는 한국 내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안보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찰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질 수 있고 어쩌면 전술 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우리 사회에 다시 뭐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남남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앙일보는 북한이 9.19 합의에 서명하고도 그동안 무인기 침투나 서해 포사격 등 번번이 약속을 깨뜨린 반면에 우리 군은 불리한 족쇄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감시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은 남북 모두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남북이 9.19 합의라는 안전판도 없애버린 채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서로 강경책을 쏟아내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면서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또 위기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이제 9.19 군사 합의가 북한의 무수한 위반으로 사문화됐다고 할지언정 우리 정부의 이번 대응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억제 카드를 버린 셈이라면서 국제적 압력을 우선하지 않고 북한에 장단 맞추듯 남북 간 군사 대결과 긴장을 가속화할 일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방금 전에 교수님께 짚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에 대한 위협 정도, 이 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진보 또 보수 언론의 평가가 좀 극명하게 엇갈린 점이 눈에 띄는데 관련 내용 정리해 보죠. 네, 남북이 그야말로 이제 강대의 강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북한이 자초한 일이고 또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호한 대응을 빌미로 또 북한이 핵미사일 무력 시위나 국지적 도발 같은 위험한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큰 만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또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진보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우발적 충돌의 안전판을 스스로 깬 것이라면서 오히려 북한이 역공에 나설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예.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여는 격이어서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이 같은 북한의 계속된 정찰 위성 발사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감, 안보 불안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끝으로 한 말씀 짚어주시죠. 남북 간이 이제 뭐 잦은 말싸움이나 또 강경 대응이 이제 군사적인 긴장을 심화시키고 또 정치권의 안보 행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지난 일이 돼버렸죠. 9.19 군사 합의를 놓고 이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인데요. 언론이 오히려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키거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일부 여론을 부추기지 말고 신중하게 대안 제시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 뭐 최근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은 물론이고 맞아요. 민간인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렇죠.
전쟁은 인간이 가장 또 비인간적이 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비극 또한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어떤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야 할 일입니다. 언론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다양한 방향들을 제시해 주길 기대합니다. 네, 언론이 아로새겨야 될 부분이겠네요.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 옴부즈맨 팀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